차가운 바람이 경기도 포천의 철책을 훑고 지나갔다. 맹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매서운 공기는 도심에 그것과는 질감부터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과 묵직한 소의 냄새, 그리고 짙은 소나무 향이 뒤섞인 이곳은 대한민국 최전방 육군 제30보병사단 통칭 아익비호 부대의 심장부였다. 사단 심장부로 향하는 군용 지프의 거친 흔들림 속에서 갓 임관한 이하나 소위는 굳게 담은 입술 아래로 하얀 입김을 내뱉고 있었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서늘한 눈빛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하나 24세. 그녀는 모두가 인정하는 군의 엘리트였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초급반 교육 과정마저 최우등으로 수료한 그녀의 이력은 그 자체로 빛나는 훈장이었다. 동기들은 그녀의 빛나는 성적과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체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외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거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 최고 권력자인 지상작전 사령관 이태준 대장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하나 스스로가 철저히 숨겨온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거대한 그림자였다. 아버지가 이룩한 영광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하나라는 이름 석자와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계급장 하나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대 배치 역시 모두가 기피하는 가장 험하고 힘들다는 최전방 수색대를 일지망으로 지원했다. 그녀의 선택은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발버둥이었다. 나왔습니다, 소희님. 운전병의 말의 하나는 생각의 실을 끊고 체에서 내렸다. 굳게 닫혔던 철문이 위용을 뽐내며 열리고 그 안쪽으로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다라는 뜻의 거대한 비석이 그녀를 맞았다. 비호, 페이, 우 부대. 날아다니는 호랑이처럼 이곳의 병사들은 누구보다 빠르고 강인하게 적진을 누벼야 했다. 비석의 묵직한 존재감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그녀에게 웅변하고 있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비호 부대 중에서도 최정예로 손꼽히는 수색대였다. 그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일중대였다. 중대 본부로 들어서자 잘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한 장교가 그녀를 맞았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반갑다, 이하나 소위. 나는 일중대장 최진혁 대위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필요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나는 훈련받은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각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위 이하나 금일부로 일중대 이소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패기가 넘치는군. 좋아. 우리 중대에 꼭 필요한 인재야. 최 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그의 손길은 스치는 듯 했으나 하나는 순간적으로 미세한 불쾌감을 느꼈다. 특히 여군 장교가 수색대에 온 건 정말 오랜만이라 다들 기대가 크다. 칭찬이었지만 여군 장교라는 단어에 힘이 실리는 것을 하나는 예민하게 감지했다. 마치 특별 전시품이라도 되는 듯한 뉘앙스. 하지만 그녀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며 표정을 갈무리했다. 최선을 다해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란다. 가자. 중대 간부들과 소대원들에게 인사시켜주지. 최 대위를 따라 중대 사무실과 막사를 돌며 인사를 나누는 동안 하나는 수많은 시선들을 느꼈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일부 병사들의 눈에 어린 순수한 감탄.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내며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그녀가 이끌게 될 이소대 소대원들 앞에서는 짧지만 강렬한 다짐을 밝혔다. 나는 여러분의 소대장 이하나다. 내 목표는 단 하나, 여러분 모두를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대한민국 그 어떤 부대보다 강한 소대를 만들겠다. 훈련은 혹독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먼저 뛰고 가장 마지막에 멈출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목소리에 젊은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보였다. 그때 소대원들 뒤편에서 묵묵히 서 있던 한 부사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충성. 이소대 부소대장 한민준 중사입니다. 소위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부진 체격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의 눈빛에서는 오랜 군 생활에서 묻어나는 연륜과 굳건함이 느껴졌다. 하나는 그가 앞으로 자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한 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하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짧은 대화였지만 하나는 한민준 중색에서 불필요한 수식어나 가식이 없는 군인다운 신뢰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하나는 자신의 소대원들과 함께 첫 체력 단련에 나섰다. 완전 군장을 한 채 부대 뒷산을 뛰는 산악 구보였다. 가파른 경사와 거친 숨소리,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에 모두가 힘들어했지만 하나는 단 한 번도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쳐 보이는 병사에게 다가가 할 수 있다. 고 외치며 격려했다. 그녀의 하얀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처음과 같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구보가 끝나고 모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쉴 때 최진혁 대위가 팔짱을 낀 채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땀에 젖은 하나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야, 이소위. 소문대로 대단한데 체력 하나는 국보급이야. 우리 중대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몸의 굴곡을 따라 흐르는 것을 느낀 하나는 순간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그런데 말이야. 너무 의욕만 앞서는 것도 좋지 않아. 군대는 혼자 잘나서 되는 곳이 아니거든. 특히 여군이라는 특수성을 항상 인지하고 너무 튀지 않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 알겠나? 여군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그녀의 귀를 찔렀다. 칭찬 뒤에 따라붙는 묘한 경고.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하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첫날의 밤이 깊어졌다. 관사로 돌아온 하나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며 오늘의 일들을 복귀했다. 낯선 환경, 새로운 부하들, 그리고 최진혁 대위. 그의 시선과 말투에 담긴 미묘한 이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곳은 내가 꿈꾸던 최전방이다.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면 저런 편견 따위는 사라질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호랑이 능선의 검은 능선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하나는 그 웅장한 산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을 새겼다. 아버지의 이름에 기댄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혹한의 최전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피어나는 강인한 야생화가 되겠다고.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그 페이지의 다음 장에 어떤 균열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이하나 소희가 부대 내에서 맞이한 첫 한 달은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전쟁터와 같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수많은 눈들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 여군이 과연 최전방 수색대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 속에서 하나는 오직 실력으로 답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연병장에 나타나 홀로 체력 단련을 했고 일과 시간에는
소대원들과 함께 뒹굴며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독도법 훈련에서는 산악 지형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정확성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사격 훈련에서는 남군 장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명중률을 자랑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품었던 이 소대원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리는 지시는 명확했고,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 중 힘들어하는 병사가 있으면 그녀는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함께 땀을 흘렸다. 그녀의 리더십은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료애와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젊은 병사들의 입에서 그녀는 어느새 독사, 소임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독사라는 별명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는 강인함에 대한 진심 어린 경애의 다른 이름이었다. 부소대장 한민준 중사 역시 그런 하나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진정한 군인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지시에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고 그녀의 리더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불필요한 조언을 늘어놓기보다는 그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실무적인 부분들을 미리 챙기며 소대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했다. 그의 존재는 하나에게 있어 거친 모래 폭풍 속에서 만난 든든한 바위와 같았다. 그러나 하나의 실력이 두각을 나타낼수록 중대장 최진혁 대위의 태도는 더욱 기묘해졌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 중대의 자랑이라며 하나를 치켜 세웠지만 단둘이 있거나 소수의 간부만 있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선을 넘는 발언을 던졌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모호한 말들 속에 담긴 미묘한 비아냥거림은 하나의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되어 박혔다. 이야, 이 소위. 그렇게 훈련만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데려가겠어? 수색대는 역시 여자한테는 너무 험한 곳인가? 하긴 예쁜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큰일이지. 그는 빙글거리는 미소와 함께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지곤 했다. 하나는 그때마다 애써 표정을 감추며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단순한 농담일까? 아니면 그녀를 길들이기 위한 시도일까? 그의 눈빛은 칭찬을 건네는 입술과 달리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짐승의 그것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최 대위의 불편한 심기는 비단 하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원들이 하나에게 보내는 종용과 지지를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너무 한 사람한테만 의지하면 안 돼. 군대는 공동체야. 라며 하나와 소대원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하나에 대한 소대원들의 신뢰는 이미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중대 작전 회의 시간이었다. 대형 지도 앞에 선 하나가 다음 주에 있을 수색 훈련 경로를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부대 인근의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보고드립니다. 이번 정찰 경로는 산고지를 넘어 봉고리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A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그때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초의 대위가 턱을 구엔 채 나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있어우 이 양간. 네, 중대장님. 그쪽 지역 말이야. 지도를 보니까 유독 굴곡이 없고 밋밋하네. 꼭 누구 몸매 같단 말이지.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간부들은 애써 지도를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최 대위의 시선은 지도가 아닌 하나의 전투복 상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하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작전과 관련 없는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해요.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하나?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자는 거지. 아무튼 그 코스는 너무 단조로우니 재검토하도록. 이왕이면 좀 더 다이내믹하고 스릴 넘치는 곳으로 말이야. 그는 다이내믹, 스릴 같은 단어들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회의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몸열감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그의 추악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최대위의 희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사석에서 하나를 절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끼리 수군거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별명처럼 번져나갔다. 절벽, 소위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하나의 심장은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육사 수석, 초군반 최우 등 수색대의 독사. 그녀가 가진 모든 타이틀은 절벽이라는 두 글자 아래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혼자서 몇 번이고 고민했다. 이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여군이 들어오니 부대가 시끄러워진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내가 처신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2차 가해를 당할까봐 겁이 났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초심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질식할 것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 속으로 불안과 분노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하나 소위가 부대 내에서 맞이한 첫 한 달은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전쟁터와 같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수많은 눈들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 여군이 과연 최전방 수색대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 속에서 하나는 오직 실력으로 답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연병장에 나타나 홀로 체력 단련을 했고 일과 시간에는 소대원들과 함께 뒹굴며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독도법 훈련에서는 산악 지형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정확성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사격 훈련에서는 남군 장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명중률을 자랑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품었던 이 소대원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리는 지시는 명확했고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 중 힘들어하는 병사가 있으면 그녀는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함께 땀을 흘렸다. 그녀의 리더십은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료애와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젊은 병사들의 입에서 그녀는 어느새 독사, 소위 기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독사라는 별명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는 강인함에 대한 진심 어린 경외의 다른 이름이었다. 부소대장 한민준 중사 역시 그런 하나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진정한 군인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지시에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고 그녀의 리더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불필요한 조언을 늘어놓기보다는 그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실무적인 부분들을 미리 챙기며 소대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했다. 그의 존재는 하나에게 있어 거친 모래 폭풍 속에서 만난 든든한 바위와 같았다. 그러나 하나의 실력이 두각을 나타낼수록 중대장 최진혁 대위의 태도는 더욱 기묘해졌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 중대의 자랑이라며 하나를 치켜 세웠지만 단둘이 있거나 소수의 간부만 있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선을 넘는 발언을 던졌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모호한 말들 속에 담긴 미묘한 비아냥거림은 하나의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되어 박혔다. 이야, 이 소위. 그렇게 훈련만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데려가겠어? 수색대는 역시 여자한테는 너무 험한 곳인가? 하긴 예쁜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큰일이지. 그는 빙글거리는 미소와 함께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지곤 했다. 하나는 그때마다 애써 표정을 감추며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단순한 농담일까? 아니면 그녀를 길들이기 위한 시도일까? 그의 눈빛은 칭찬을 건네는 입술과 달리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짐승의 그것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최 대위의 불편한 심기는 비단 하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원들이 하나에게 보내는 존경과 지지를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너무 한 사람한테만 의지하면 안 돼. 군대는 공동체야. 라며 하나와 소대원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하나에 대한 소대원들의 신뢰는 이미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중대 작전 회의 시간이었다. 대형 지도 앞에 선 하나가 다음 주에 있을 수색 훈련 경로를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부대 인근의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보고드립니다. 이번 정찰 경로는 칠렙 서고지를 넘어 본고리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A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그때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초의 대위가 턱을 구인 채 나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이소희 잠깐. 네, 중대장님. 그쪽 지역 말이야. 지도를 보니까 유독 굴곡이 없고 밋밋하네. 꼭 누구 몸매 같단 말이지.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간부들은 애써 지도를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최 대위의 시선은 지도가 아닌 하나의 전투복 상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하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작전과 관련 없는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해요.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하나?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자는 거지. 아무튼 그 코스는 너무 단조로우니 재검토하도록. 이왕이면 좀 더 다이내믹하고 스릴 넘치는 곳으로 말이야. 그는 다이내믹, 스릴 같은 단어들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회의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모멸감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그의 추악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초의 대위의 희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사석에서 하나를 아이 절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끼리 수군거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별명처럼 번져 나갔다. 절벽 소위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하나의 심장은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육사 수석, 초군반 최우 등 수색대의 독사. 그녀가 가진 모든 타이틀은 절벽이라는 두 글자 아래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혼자서 몇 번이고 고민했다. 이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여군이 들어오니 부대가 시끄러워진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내가 처신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2차 가해를 당할까봐 겁이 났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초심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질식할 것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 속으로 불안과 분노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하나는 주말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중대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였고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때 최진혁 대위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이소희, 여기 다음 주 훈련 관련 서류 좀 정리해줘.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받았다. 최 대위는 서류를 건네는 척하며 그녀의 손등을 훑었다. 하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움츠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건넸다. 오늘따라 중대 사무실이 너무 조용하군. 다른 간부들도 다 휴가를 갔나? 네, 다 나갔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은 내일 정리해. 지금은 나랑 같이 창고 정리나 좀 하자. 최 대위의 말에 하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창고. 그것은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소름 끼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외곽에 위치해 있고 인적이 드물며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 그는 왜 굳이 이 밤에 그녀와 단둘이 그곳에 가려 하는 것일까?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최 대위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소희,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건가?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군. 빨리 따라와.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강압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하나는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대응하자.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말자. 창고로 가는 길은 어두웠다. 가로등 하나 없는 숲길을 따라 걷는 내내 하나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최 대위는 그녀의 등 뒤에서 묵묵히 따라왔다. 그의 발소리가 너무 가까이 느껴졌다. 창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로 가득했다. 최 대위는 낡은 정우를 켰다. 희미한 불빛 아래로 쌓여있는 박스와 잡동사니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자, 이쪽부터 정리해. 최 대위는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채 묵묵히 박스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와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반대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때 최 대위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소희, 혼자 하려면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하나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 바짝부터 박스를 함께 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스치는 듯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빨리 박스를 내려놓고 그에게서 멀어졌다. 최 대위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긴장하나? 뭘 그렇게 도망치려 해? 내가 그렇게 무섭나?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하나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가 지금 이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음을.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중대장님, 지금 이건 명백한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선이라니? 나는 그저 후배를 걱정하는 선배의 마음뿐이야. 내가 훈련만 시키는 깐깐한 중대장이라고 소문이 났나 보군. 나는 이 소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한 사람이야. 친절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하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거 놔주십시오. 왜 이래? 내가 뭘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한번 안아주려고 한 건데. 왜 남군들한테는 흔한 일 아닌가? 그쪽은 남군들하고만 놀았나 보지?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초의 대위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지만 이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군대에서 하극상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중대장님의 행동이 먼저 하극상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보호? 그래, 네가 날 보호했단 말이지. 좋아. 두고 보자.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네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비밀로 남을 거야. 아니면 네 경력이, 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모멸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때 창고문이 다시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소위님, 중대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한민준 중사였다. 그는 무정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직접 왔다고 말했다. 그의 눈은 초의 대위와 하나의 경직된 표정을 번갈아 보며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최 대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아, 한중사. 마침 잘 왔군. 이 소희가 혼자 창고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려 했네. 자네도 같이 좀 도와주게. 그의 말에 하나는 눈을 감았다. 더러운 거짓말.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민준 중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표정을 관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제가 소희님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민준 중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과 함께 하나의 안전을 확인하는 듯한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최 대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창고를 빠져나갔다. 최 대위가 사라지고 창고에는 정적이 흘렀다. 하나는 여전히 굳은 채 서 있었다. 한민준 중사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소희님 괜찮으십니까?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눈에 고인 눈물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십시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하나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한민준 중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나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 이 어두운 창고에서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창고에서의 사건 이후 부대 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최진혁 대위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그는 더 이상 하나에게 노골적인 성적 희롱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하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에 사소한 꼬투리를 잡으며 폄하했다. 때로는 다른 소대장들 앞에서 이 소위는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사소한 것도 자꾸 놓치는군이라며 그녀의 능력을 은근히 깎아내렸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그녀의 육체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 변해 있었다. 하나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초의 대위가 원하는 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분노에 찬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던지는 모든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더 완벽한 결과물로 그에게 맞섰다. 그녀의 보고서는 오점 하나 없이 완벽했고 그녀의 소대는 단 한 번도 훈련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를 말리는 싸움을 이어갔다.
이 모든 상황을 한민준 중사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창고에서 목격한 진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싸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기 위한 든든한 동맹의 침묵이었다. 그는 초의 대위의 비난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의 옆에 바싹 붙어 섰다. 그는 그녀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보고서를 미리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을 도왔다. 때로는 최 대위가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면 그는 그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도록 은밀하게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해결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하나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한 중사의 도움으로 하나는 초의 대위의 비열한 공격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에 짓눌려 있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다. 특히 성추행이나 희롱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더더욱 그러했다. 하나의 머릿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보고하면 최 대위는 오히려 나를 징징대는 여군으로 몰아갈 것이다. 부대 내부에 불화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초의 대위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나를 쫓아낼 수도 있다. 그녀는 섣불리 움직였다가 스스로의 손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싸워야 했지만 동시에 침묵해야 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잠 못 드는 밤이 늘어났고 전투복 속으로 감춰진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승리만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오후 최 대위는 중대 간부들에게 새로운 작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중대는 호랑이 골짜기 정찰 훈련에 돌입한다. 호랑이 골짜기.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중대 사무실에는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흘렀다. 그곳은 부대 인근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으로 과거 수많은 사고가 발생해 훈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었다. 최 대위는 마치 하나의 얼굴을 보란 듯이 씩 웃으며 말을 이었다. 훈련은 1소대와 2소대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야. 누가 먼저 호랑이 골짜기를 통과해 깃발을 획득하는지 겨루는 거지. 중대장님, 호랑이 골짜기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많은 한 소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 대위는 그의 말을 잘랐다. 군인은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중대에 있다고 믿는다. 특히 이 소위가 이끄는 이 소대는 누구보다 강하잖아. 독사, 소위가 있으니 문제 없을 거야. 그는 독사라는 별명을 조롱하듯 비틀어 불렀다. 하나는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꼈다. 최 대위의 눈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나가 이 도전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만약 거절한다면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존심과 병사들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훈련은 중대장님 재량으로 진행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간부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최 대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소위 주제에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 절벽, 소위는 혹시라도 다칠까봐 무섭나? 그의 말은 쐐기처럼 하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절벽. 모두가 듣는 앞에서 그녀의 치부를 다시 한번 들춰내는 그의 잔인함에 하나는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굳히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저희 이소대는 최선을 다해 이번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아주 좋아. 역시 이 소위는 배짱이 있단 말이지. 그럼 해산. 각자 소대원들에게 훈련 내용 전달하고 준비하도록. 회의가 끝난 후 하나는 한민준 중사와 함께 훈련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사무실에 남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다. 소위님, 이번 훈련은 명백히 중대장님의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중사님. 저도 압니다. 이게 저를 굴복시키려는 초의 대위의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위님, 한 중사님, 저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피한다면 저를 믿고 따르는 소대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지는 겁니다. 저는 지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듯 했다. 그녀의 단단한 결심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한 중사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소희님. 그럼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군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소희님과 우리 소대원들을 무사히 호랑이 골짜기에서 돌려보내는 것. 둘은 밤늦게까지 훈련 계획을 논의했다. 지도를 펼쳐놓고 호랑이 골짜기의 모든 지형을 샅샅이 파악했다. 과거의 사고 기록과 기상청의 데이터를 비교하며 가장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경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 치열한 전략 싸움이었다. 그녀는 초의 대위의 비열한 함정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비호 부대 연병장에 이 소대원들이 집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소대장 이하나 소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였다. 이들은 소대장이 자신들을 위해 밤낮으로 훈련 계획을 세우고 중대장 최진혁 대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소대장이 아닌 자신들의 누나와 전우를 지키기 위해 이 훈련에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소대 전원 집결 완료. 장비 점검 이상 묵. 부소대장 한민준 중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하나는 소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나하나의 눈빛에서 그녀는 굳건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짧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지들, 지금부터 우리는 호랑이 골짜기로 향한다. 이곳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서로를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전원 무사히 복귀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나의 약속이다. 내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와라. 알겠나? 예스,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새벽 공기를 뒤흔들었다. 그때 중대장 최진혁 대위가 호련히 나타났다. 그는 훈련 시작 시간을 1시간이나 앞당겨 이곳에 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야비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 이소희. 벌써 시작하려고.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아. 호랑이 골짜기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 지름길로 가려다가 길을 잃거나 늑대 굴에라도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한 조언이었지만 그 안에는 훈련 금지 구역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며 하나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저희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하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대위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들 훈련 중 내 무정이 신호가 끊길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알아서 잘 대처하도록 해. 그럼 무운을 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의 말은 하나의 머릿속에 의문을 남겼다. 무정이 신호가 끊긴다고? 그가 일부러 무전을 끊을 계획인가?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소대원들에게 출발 신호를 내렸다. 호랑이 골짜기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바닥에는 돌멩이가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가시나무 덤불이 우거져 있었다. 그녀는 한민준 중사와 함께 미리 숙지한 지도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길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최 대위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위험 구역을 피해 가장 안전한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초의 대위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훈련 시작 30분 만에 초의 대위의 무전에서 지시가 날아왔다. 이소희 위치 보고해. 하나가 위치를 보고하자 무전이 다시 울렸다. 이소희, 지금 당장 방향을 틀어 동쪽 샛길로 이동하라. 그쪽으로 가면 더 빨리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 그곳에 중요한 물자가 있으니 회수하고 보고해. 동쪽 샛길. 그것은 하나와 한민준 중사가 사전에 탐색한 결과 절벽과 낙석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분류했던 곳이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나는 즉시 대답했다. 중대장님, 동쪽 샛길은 현재 낙석 위험으로 인해 접근이 어렵습니다. 기존 경로대로 이동하겠습니다. 뭐? 감히 내 지시를 거부하는 건가? 최 대위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보고 드립니다. 작전은 현장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하, 유동적? 좋아. 그렇게 유동적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이 소위 지금 당장 부소대장을 포함한 소대원들을 이끌고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 그리고 너 혼자서만 그 동쪽 샛길로 가서 중요 물자를 회수하고 내게 보고하라. 최 대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사리가 느껴졌다. 그는 하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녀를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그녀의 권위와 리더십을 훼손하려 했다. 그것은 또한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교활한 계략이었다. 하나는 망설였다. 그의 지시에 따르면 소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홀로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은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았다. 소위님, 안 됩니다. 이건 명백히 중대장님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부당한 지시입니다.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한민준 중사가 나섰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소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한 중사님,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중사님은 소대원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목표 지점에 도착해 주십시오. 1시간 뒤에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소희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는 한민준 중사에게 굳건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계략에 휘둘리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소대원들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먼저 보냈다. 그리고 홀로 동쪽 샛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하나는 조심스럽게 바위를 타고 오르고 가시덤불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저 멀리 절벽 끝에 희미하게 빛나는 물체가 들어왔다. 초의 대위가 말한 중요 물자였다. 하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절벽을 기어 올라갔다. 하지만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최 대위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 이소희. 역시 독사라더니 끈질기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말이야.
물자는 이미 내가 회수했지.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무정이를 보란 듯이 흔들었다. 네오는 나한테 이길 수 없어. 이제 선택해. 내가 널 이 절벽 끝에서 밀어버릴까? 아니면 나한테 무릎 꿇고 네 앞날을 맡길래?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나는 절벽 끝에 서서 흔들리는 바람을 맞으며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임을 온몸으로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는 절벽 끝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최진혁 대위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격렬했지만 그녀는 분노를 숨기고 냉철함을 유지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았다. 선택하라고 했지, 이소희. 내가 널 밀어버릴까? 아니면 내 발 아래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할래? 최 대위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큼 차가웠다. 그는 하나가 이미 꼼짝없이 당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 하나의 눈이 번뜩 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몸을 낮춰 그의 손을 피하고 그의 허벅지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초의 대위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그의 몸은 절벽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 대위는 소리를 질렀지만 하나는 이미 그의 위에 올라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군더더기 없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격투술과 그동안의 혹독한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왜 중대장님의 발 아래 꿇어야 합니까? 내가 왜 중대장님의 더러운 농담과 모욕을 견뎌야 합니까? 나는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이 아닌 오직 정의와 진실만을 담고 있었다. 최 대위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하나의 눈에서 살기 어린 분노를 읽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의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감히 이 하극상을 감당할 수 있겠어? 군법으로 처벌받게 될 거야. 하극상은 먼저 중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부하를 희롱하며 위협한 죄. 저는 제 자신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의 팔을 더욱 강하게 꺾었다. 최 대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나는 그동안 당신의 더러운 음모에 맞서기 위해 당신의 모든 발언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때 절벽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민준 중사였다. 그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대신 하나의 안전이 걱정되어 그녀의 뒤를 밟았던 것이다. 서위님, 괜찮으십니까? 한민준 중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최 대위는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중사의 모습이 들어왔고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한 중사 뒤로는 이소대원들도 보였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최 대위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하나는 그의 팔을 놓아주고는 차갑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직접 말해주시죠. 중대장님, 아니 최진혁 대위님. 최 대위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위 있는 중대장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초라한 사내일 뿐이었다. 하나는 그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한민준 중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위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 그녀의 눈은 확신과 함께 새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최의 대위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가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가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부대로 돌아온 하나는 곧장 중대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중대장실에 들어가기 전 한민준 중사에게 말했다. 한 중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중사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소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소위님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한 중사의 굳건한 말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초의 대위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남은 한 가지 수단, 즉 조직의 힘을 이용해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가 중대장실에 들어가자 최 대위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나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극상으로 날 신고하겠다는 거야? 해봐. 하지만 네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을 거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미 그 자체로 증명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한민준 중사님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최 대위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한 중색의 시선을 던졌지만 한 중사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대어 이상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당한 훈련과 당신의 모든 행동을 상급 부대에 보고할 것입니다. 최 대위는 비웃었다. 보고? 해봐. 하지만 누가 네 말을 믿을까? 여군이 군대에 와서 남군 간부들과의 불화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소문날 텐데. 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텐데.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그녀의 아버지를 언급했다. 그 순간 하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초의 대위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을 치우고 그 위에 자신의 핸드폰을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십니까, 아빠, 하나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의 대위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이태준 대장이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초급 장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거대한 호랑이 이태준 대장의 딸이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고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훈련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시, 절벽이라는 모욕적인 별명, 그리고 창고에서의 성추행 시도, 오늘 있었던 모든 일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했다. 전화를 끄는 하나는 최 대위를 차갑게 응시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순간 최 대위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권위는 산산조각 났다. 그가 혐오했던 절벽은 이제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대한 폭포수가 되어 그의 위로 쏟아져 내릴 참이었다. 서울의 밤은 포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빛과 소리로 가득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는 깊은 밤.
지상작전사령부 건물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사무실만큼은 아직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 이태준 대장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분노와 함께 고통스러운 회한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하고 침착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욕과 위협을 사실 그대로 전달했다. 단 한 번의 과장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이태준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얼마나 강인하게 홀로 싸워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담담함은 수많은 눈물과 분노를 억누른 상처 입은 영혼의 외침이었다. 하나, 내 딸. 이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섰고 그의 분노는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쳤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인 그가 정작 가장 사랑하는 딸이 겪는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력감에 적게 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를 바랐고 그녀의 바람을 존중해 그녀의 군 생활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존중은 결과적으로 딸을 위험한 상황에 홀로 내버려둔 방임이나 다름없었다. 최진혁, 감히 내 딸에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에 전화기를 다시 들었다. 망설임 없는 손으로 그는 단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그 번호의 주인은 군대 내부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를 그림자처럼 파헤치는 남자. 바로 군사경찰대장 노승우 중장이었다. 그는 군대 내부에서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냉정하고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노용장 이태준입니다. 예, 사령관님. 이 밤중에 무슨 일로? 포천에 있는 비호부대 1중대장 최진혁 대위에 대한 감찰을 명한다. 지금 당장 자네가 직접 가서 그를 체포해 오게. 그리고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도록. 이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과는 달리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다. 노승우 중장은 사령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분노를 감지하고 즉시 군인다운 짧고 명확한 대답을 내놓았다.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죄목은? 이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추행, 직권남용, 부하 위협, 그리고 부당지시. 관련 증거는 모두 현장에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발설하는 자가 있다면 그 역시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전화가 끊어지고 노승우 중장은 곧바로 상황실로 향했다. 그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요원들을 소집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군대 내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해결하는 최정계 요원들이었다. 노승우는 그들에게 짧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우리 팀은 포천에 있는 제30보병사단으로 간다. 임무는 1중대장 최진혁 대위를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도록 신속하고 조용하게 움직인다. 30분 내로 출발한다. 자정 무렵 포천의 군부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깨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두 대의 검은 헬기가 굉음을 내며 부대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에서 내린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원들은 그림자처럼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사방을 에워싸고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진혁 대위의 관사로 향했다. 최 대위는 이미 그날의 충격과
공포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관사문이 거칠게 열리고 군사 경찰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행동은 빈틈이 없었다. 최 대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다. 그들은 그의 관사뿐만 아니라 중대장실까지 샅샅이 뒤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새벽녘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관사 창문으로 지켜보던 이하나의 얼굴은 차분했다. 그녀는 초의 대위가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처음부터 가고자 했던 길, 즉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인정받는 군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미묘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조직의 골문 상처를 드러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포천의 밤을 가로지르는 두 대의 헬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태준 대장의 분노가 실체를 갖춘 거대하고 냉혹한 심판의 집행자였다. 헬기에서 내린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요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재빠르게 움직여 최진혁 대위의 관사를 에워쌌다. 그들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소음도 없었다. 마치 미리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 부대와 같았다. 최진혁 대위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침대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하나 소위가 전화 너머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던 순간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대장, 이태준. 그 이름 세 글자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때 그의 관사문이 거친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최진혁 대위, 군사경찰대장 노승우 중장의 명에 따라 당신을 체포한다. 노승우 중장. 군 내부에서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냉정한 감찰관이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특수임무대원들의 눈은 차가운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최 대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그들을 따라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동시에 군사경찰대원들은 초의 대위의 사무실과 관사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컴퓨터, 핸드폰, 개인 서류철 등을 압수했고 그의 지시가 담긴 모든 무전 기록과 통신 내역까지 확보했다. 그들은 단 한 치의 증거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의 철저함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장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군대 내부의 뿌리 깊은 부조리에 대한 거대한 청문회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른 새벽 모든 것이 끝났다. 최진혁 대위는 군사경찰본부로 이송되었고 그의 관사에는 굳게 닫힌 자물쇠가 채워졌다.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관사 창문으로 지켜보던 이하나 소위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승리감이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해방감과 함께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변화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최진혁 대위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에 퍼졌다. 병사들은 충격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간부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최 대위가 이하나 소위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그를 옹호하며 침묵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오전 이하나 소위는 군사경찰대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중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노승우 중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하나 서위, 노승우 중장입니다. 충성, 소위 이하나 보고 드립니다. 안야. 노 중장은 그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한 뒤 태블릿을 열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태준 사령관님께 충분히 들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군. 솔직하고 숨김없이 사실만을 말해주길 바란다. 하나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최진혁 대위의 모욕적인 발언, 절벽이라는 별명, 창고에서의 위협, 그리고 부당한 훈련 지시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노 중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최진혁 대위의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당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비난이 담긴 메시지를 확보했고 그와 결탁한 일부 간부들의 진술도 이미 확보했다. 노 중장의 말의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 싸워왔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이 소위, 나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 왔는가? 당신은 충분히 상부에 보고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노 중장의 질문에 하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저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이하나라는 이름 석자와 저의 실력만으로 이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나서서 이 사실을 알리면 제가 약한 여군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초의 대위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소대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노 중장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태준 대장의 딸이 아닌 진정한 군인 이하나를 그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당신의 용기와 굳은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군인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최진혁 대위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간부들 역시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에게 경례를 붙였다.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군사경찰대장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용기와 결단에 존경을 표하고 있었다. 이하나 소위,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다. 당신의 미래를 응원하겠다. 하나는 그의 진심, 어린 경례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모욕, 그리고 외로움이 마치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에 갇힌 채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미 그녀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강인한 군인이었다. 군사경찰대장 노승우 중장의 철저한 감찰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었다. 저승사자라는 그의 별명처럼 그는 최진혁 대위 사건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파헤쳤다. 초의 대위의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명백했고 그와 결탁하여 이하나 소위를 은근히 따돌리고 비난했던 일부 간부들의 진술도 이어졌다. 그들은 노 중장의 냉철한 신문 아래 자신들이 초의 대위의 부당한 지시에 동조하고 묵인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노승우 중장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이 군대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구시대적 관행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얼마나 쉽게 개인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 공범이 될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다. 그의 지휘 아래 최진혁 대위는 직권남용, 성추행 및 가혹행위, 그리고 부하에 대한 위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의 죄질은 매우 나빴고 그가 저지른 행위는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다. 최 대위뿐만 아니라 그의 부당한 지시에 동조하거나 사건을 묵인했던 여러 간부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약자를 외면했던 대가로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명예를 잃게 되었다. 이 소식이 부대 내에 퍼지자 병사들은 충격과 함께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사 소위가 얼마나 고통받아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며 얼마나 용감하게 싸워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제 더 이상 절벽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을 입에 담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진심 어린 종영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하나 소위를 그림자처럼 지켜왔던 한민준 중사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의 곁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며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왔다. 그의 묵묵한 지지는 하나의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급자와 부하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전우애로 발전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하나는 육군 본부로부터 새로운 전보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를 책임질 신임 장교들을 길러내는 육군사관학교의 교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준 강인한 의지와 정의감은 그녀를 단순한 장교가 아닌 젊은 군인들의 정신적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었다. 하나는 전보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오직 이하나라는 이름만으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개인의 정의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로운 임지로 향하기 전 하나는 이 소대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소대원들은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위님, 저희가 소위님을 독사라고 불렀던 거 혹시 기분 나쁘셨습니까? 하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독사라고 불러줬던 것이 자랑스럽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여군이 아닌 하나의 강인한 군인으로 인정해줬다는 뜻이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소대원들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였다. 동지들, 나는 너희들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자랑스럽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서로를 믿고 지켜주길 바란다. 충성, 충성. 소위님을 모셨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가십시오. 소대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하나가 떠나는 길을 배웅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굳은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다. 몇 주 후, 하나는 육군사관학교의 신임 교관으로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넓은 강의실에는 앳된 얼굴의 사관생도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는 교단에 서서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한 전과나 영웅적인 무용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초급 장교가 겪었던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워낸 용기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절벽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으로 불렸던 날들, 홀로 싸워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군대는 강인한 힘과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군인의 힘은 오직 무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는 정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사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동료를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녀의 강의는 생도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들은 이제껏 들어왔던 딱딱한 군사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의 고뇌와 성장이 담긴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존경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의를 마친 하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이나 누군가의 기대에 갇힌 채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오직 이하나라는 이름만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교관이자 용기 있는 한 명의 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녀의 오랜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다. 그녀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젊은 군인들은 그녀의 용기를 이어받아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인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었다.